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리빙헬 치과병원의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저는 피에로 호시아르 아카데미라는 곳에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곳에서 할 강의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면역이란 무엇일까, 구강면역이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역은 대부분 얘기할 때 선천면역과 획득면역, 이걸 후천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피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치과 의사는 피부보다는 점막이 있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막면역의 중독성도 있고 선천면역에 관련하는 세포가 NK 호상구 대식세포, 호중구 이런 애들이 있고 획득면역에는 세포 매개 면역으로 T세포, 체액성 면역으로 B세포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보체 얘기가 빠지는데 선천성 면역에도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그때 보체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점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장벽을 이용한 방어작용에서 모식도를 그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치아하고 잇몸하고 사이에 치은 열구라고 의사들은 표현하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치은 틈새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 있더라고요. 저 안의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위를 확대한 사진인데요. 치은 열구라고 적은 속에 보면 치은 열구액이 들어있고 호중구가 들어있어요. 호중구는 면역세포의 일종이니까 선천면역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치은 열구액 속에 호중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면역을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호중구가 혈관 속에서 나와서 조직에 있는데 왜 걔가 치은 틈새에 와 있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구강면역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은 열구액이 들어있는 데 면역을 점막에 있는 액체의 면역이다 해서 점막액 면역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치은 열구에 있는 액이다 해서 치은 열구액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곳에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선천면역, 후천면역을 나눠서 해서 항상 일로 가서 절로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격이 처음 온 게 아니고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선천면역이 시작될 때 이미 돌아서 온 후천면역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면역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면역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점막면역이고 점막면역 중에서 점막액면역이 있다 이거예요. 몸의 다른 곳에서 면역을 얘기할 때는요. 이물이 들어오면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 비자기를 얘기해서 비자기는 다 죽이는 게 선천면역이에요. 후천면역에서도 비자기가 남으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강면역은 좀 다르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장도 똑같아요. 코도 똑같아요. 눈도 똑같아요. 얘네들은 비자기라고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비자기 중에 무해한 거는 무시합니다. 면역에서 열외예요. 유해한 비자기만 제거하면 되는 게 구강 점막액의 면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생기는 면역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장에 있는 면역과 입안에 있는 면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동일하게 점막액 면역도 있고 점막 면역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안하고 장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영어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죠. 리키, 새엔다, 장, 겉. 그래서 새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입안에서도 아까 얘기한 치은 틈새 속의 마지막 부위가 약해서 거기도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키 마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비슷한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치과 의사인 저는 구강과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임상에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안의 균이 어떻게 가는가를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가는 길은 여러 길이 많아요. 혈관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직접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사이토카인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반대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 속에 생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이나 다른 물질들이 임파선을 타고 반대로 역류해서 입안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한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락토바실라스 가제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텔레비 광고를 많이 보는 분들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균은 이거예요.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락토바실라스 가제리 BNR 17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물론 균주의 번호는 달라요.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쥐한테 튜브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 락토바실라스 가제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미생물이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레드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가장 독성이 강한 균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위에는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를 넣어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맨 아래는 가제리를 넣었더니 그 염증이 해결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볼까요? 여기 A라고 쓴 거에 맨 처음에는 건강한 쥐의 잇몸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는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들어가지고 원 속에 세포가 파열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세리를 위에다 넣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거기가 다시 재생이 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치과 의사만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의사도 피부과 의사도 신경외과 의사도 이런 면역에 관련된 건 장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치주질환의 세균이 모든 것의 시작은 틀림이 없어요. 이솔질을 잘해서 안 생기게 하면 면역 반응이 좋게 생길 수 있고 건강하게 온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호중구, 대식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이런 애들이 선천면역 세포로 작용을 하고요. B세포, T세포가 적응면역으로 저 조그만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뼈가 녹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피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원심분류기에 꾹 돌리면요. 혈소판이라는 게 위로 떠요. 그리고 아래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가 대부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적혈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은 피가 굳도록 하죠. 그 속에는 또 성장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가지고 한번 보면요. 말씀 올린 것처럼 백혈구는 혈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얘네들이 조직으로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은 틈새의 얇은 상피세포를 뚫고 치은 틈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면역을 시작해요. 실제로 이 세균들은 점막을 뚫고 들어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대식세포에 작용하는데 대식세포는 탐식작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혈관 속에 있는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요. 그 세포가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저곳에 있는데 점막을 뚫고 치은 틈새까지 가서 세균이 있으면 탐식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탐식한 후에 나온 항원이 파란 걸로 붓게 됩니다. 얘도 원래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항원 제시 효과를 갖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항원 제시 효과를 갖는 세포는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가 대식 세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균을 먹고 탐식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임파선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제가 모식도로 했지만 호중군에 이렇게 분절이 세개된 걸로 보이거든요. 임파관에 들어가서 적응 면역을 시작한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게 되면 이 정보를 들은 임파절 속에 있는 T세포가 반응하고 T세포가 B세포에 반응해서 화살처럼 쏜 게 항체입니다. 항체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항체는 흔히 얘기할 때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사일이 아무데나 쏘는 포가 아니잖아요. 딱 정조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적응 면역의 특징은 특이성 면역이라는 거예요. 항원으로 들어간 고 나쁜 세균, 고 나쁜 바이러스, 그 나쁜 비정상 세포에만 작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항체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세포가 30조가량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항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체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알고 계시죠? 중화항체, 중화작용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얘네가 세균에 가서 붙어요. 바이러스에 가서 붙어요. 이걸 저희는 옵소닌화라고 그러는데 옵소닌하면 어떻게 되냐면 탐식세포가 걔를 먼저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세포 입장에서 맛있을까요? 그런가 봐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뚱뚱해져요. 커져요. 이런 일을 가진 게 옵소닌입니다. 그래서 항원 특이적 반응을 하는 게 옵소닌화로 탐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파절 속에서 생기는 반응을 보면요. 수지상 세포가 가지고 온 항원 제시를 가져와서 임파절 내에서 성숙된 수지상 세포가 내주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받는 건 T세포가 받아요. T세포에는 이걸 정보를 받기 위한 문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T세포 수용체라고 그래요. 그 수용체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정보에서 받아서 T세포가 분할을 합니다. 근데 T세포가 분할할 때는요, 두 가지 세포가 일단 분할해야 돼요. 슬라이드에는 보조 T세포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살해 T세포, 킬러 T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MHC라는 게 가운데 적혀 있는데 1형과 2형이 다른 거예요. 1형은 말씀드린 킬러 T세포에 작용하고 2형은 CD4 헬퍼 T셀에 작용해서 몇 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TH1은 세균을 잡아먹어요. TH2는 기생충을 잡아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요게 쭉 연결이 됐는데 자, 이 T세포의 시작은 골수에서 시작돼서 흉선에 가서 자라서 임파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T세포는 대식세포와 호중구를 활성화해요. 자, 여기까지는 가고 있는데 대식세포와 호중구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선천면역이 다시 더 활동적으로 너 움직이고 있어 하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는 B세포가 있는데 B세포도 아까 얘기 드렸던 골수에서 시작돼가지고 B세포가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임파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B세포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인지하게 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아까 만났던 헬퍼 T셀, 보조 T세포하고 다시 한번 만나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만난 그 항원하고 동일한 항원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활성화돼서 무엇을 만드냐면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항체가 아까 화살처럼 쏘여진 겁니다. 그래서 항체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자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탐식세포가 제거하는 방법, 항체 제거로는 옵소닌화 그리고 중화작용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눌 수 있습니다. 탐식세포가 탐식을 제거하는 건 지금처럼 세균이 항원으로 나타나면 바로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항체는 조금 아까 있었던 탐식세포가 제거한 탐식작용은 대부분이 선천면역이지만 항체 제거는 후천면역입니다. 만들어진 항원이 저곳에 안티바디 항체가 붙게 되면 그 항체를 가이드로 해서 표시로 해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는데 어린애들이 밥을 안 먹을 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뿌리는 걸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의 탐식, 선천면역의 단순한 탐식보다 항체로 옵소닌화된 다음에 먹는 탐식이 훨씬 작용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중화. 중화는요,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항체가 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만일에 면역이 시작됐는데 옵소닌화를 이용한 탐식이 많거나 선천연 면역을 이용한 탐식이 많으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화항체가 해서 기능 정지를 시키면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의사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면역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중화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면역하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양 면역도 같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비자기 항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점막 면역, 점막액 면역, 전신 면역을 나누면 점막 면역에 점막액 면역에는 주를 이루는 게 항체의 중화 과정입니다. 중화 항체를 이용해서 세균을 기능 정지를 시키는 거고, 전신 면역에서는 중화 항체보다는 탐식하는 옵선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 2가지가 오늘 얘기에 나오는데, 점막 면역에 관련된 항체는 임뮤노글로불린 A고요. 전신 면역에 옵선 인화랑 관련된 거는 임뮤노글로불린 G입니다. 그래서 IgG는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고요. IgN은 타액이나 눈물이나 이런 조직액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특징을 짓고 있어요. 얼마나 이 면역은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글 하나를 띄웠어요. 면역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병균의 제거, 이게 중화항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화항체 얘기는 면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들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면역의 균형은 면역을 높입니다, 낮춥니다가 아니에요. 면역 자극이 있고 면역 억제가 있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한 거고요. 균형이 안 맞아서 만일에 면역 자극이 너무 많아진다면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또 면역 자극은 적절한데 면역 억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질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역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면역력을 설명드리고 면역을 높이는 걸 얘기하지만 진짜 치료의 목표는 이런 균형을 잡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려고 해요.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는 이런 학문적 교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에서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